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0주차죠. 원래는 예고 드린 대로 10주차부터는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프로그램 계획서 혹은 프로그램 기획서, 예산서, 프로포절 작성, 네, 이런 일들을 이제 바로 맞닥뜨려서 하시게 되는데 우리 노인가족복지를 전공하는 친구들 커리큘럼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급하게 네, 10주차와 11주차에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 과목이에요. 전공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포절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을 담고 있는 이 과목은 어찌 보면은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네,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프로포절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또 무기가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편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천병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들. 또 사회복지사들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악가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뭐 우리 흔하게 만약에 뭐 올림픽 같은 거를 앞두고 있다면 올림픽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미술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혹은 뭐 조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들이 일일이 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으로 혹은 그림 한 장으로 음악 하나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기아로, 빈곤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옆에는 까마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네, 죄송합니다만 시신을 이제 파먹기 위해서 이 사진 한 장만 딱 보더라도 아프리카에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회를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빈곤 노인들 혹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무료 급식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네 혹은 그냥 너무 학대받는 노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메시지 그것을 문제화시키고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죠. 음악가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술가가 그림을 통해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통해서 하듯이 우리는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도구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개념을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되었다.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이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집합체이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화된 활동에 체계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개입이다. 또 그 이외에 웨인백이라는 학자는 목적, 목표, 정책, 절차, 규칙, 예산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구성 요소다. 또 우리나라의 성주탁이라는 선생님은요, 특정한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전 계획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기타 등등. 그 이외에도 우리 교재에는 여러 학자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라는 그냥 어부지리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지금 학대받는 노인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알려야겠다. 혹은 식사를 거르고 계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목적,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프로그램 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시설을 알리겠다. 혹은 우리 시설을 홍보하겠다. 아니면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혹은 기대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조직화된 행동 혹은 활동 방법이에요. 조직화된 행동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A는 홍보를 맡고 B는 주차를 맡고 C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D는 뭘 보조하고 이렇게 뭔가 역할 분담을 해서 조직화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문제에 대한 어떤 개입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이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서 여름에 쪽방촌에서 무더위와 씨름하는 노인들에게 얼음물 한 잔을 드리고 혹은 선풍기를 건네드리면서 탈진되지 않도록 건강한 여름을 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목적이 있으면 누구는 얼음물을 날려야 되고 누구는 선풍기를 배달해야 되고 또 누구는 이런 확보된 물량을 다 이렇게 자원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구는 봉사자를 섭외하는 이런 다 역할들을 분담해서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걸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무더위에 쪽방촌에 혼자 계시는 노인에게 무더위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죠.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 목표를 성취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거나 혹은 해결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이걸 바꾸는데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던가 자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거를 조직화되고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다시금 정리하지만
뭔가 기대감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적이고 조직화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 80년대에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 위기기를 거치면서 등장했다고 해요. 비효율성, 약한 경제력, 도덕적 해이, 공금 유용, 착복 이런 부분들, 또 비효과성, 질적 저하, 팀워크의 해체, 근시안적 기획, 낭비, 노동, 불균형 등을 초래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동안은 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웬만큼 성장을 하고 나니까 네, 복지국가라는 거, 배분, 분배에 대한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7, 80년대에는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네, 경제 공황이 생기게 되고 뭔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복지 예산을 줄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혹은 여러분들 용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보면 줄이잖아요. 어떤 성장에 관계된 것은 생계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지만 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예산이 줄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효율성이 없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어영부영 하나마나인 프로그램 혹은 그 프로그램 효과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이걸 누구한테 몰아준다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낭비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다 쓰려고 한다던가 이런 걸 거치면서 뭔가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것이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 학원을 보내놓으면 한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학원을 끊긴 끊었지만 학원도 가지도 않고 가는 날도 많지만 빠지는 날도 많고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럴 경우에는 네, 열심히 하는 친구는 계속 학원을 보내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친구는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 보조금으로 뭔가 결과물을 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오늘날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서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사회복지사는 뭔가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뭐 혼자 계신 노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고 계신다. 이것을 문제화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지역사회 뭐 어린이집과 자매 결연을 맺고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훌륭한 이제 사회복지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개념들이 생겼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모두 그 국가에서 모두 다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내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시설을 후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하게 네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곳을 지원하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기는 매번 돈은 받아가는데 뭐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이 정말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혹은 우리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결과로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 책임성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주권, 즉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아무리 좋은 서비스여도 우리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 있죠. 그것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노인들이 많은 곳이라면 웰빙에 대한 거 혹은 뭐 영정사진,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만약에 뭐 신혼부부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면 임신과 뭐 출산에 대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대상자 중심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남들 다 아는 프로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뭔가 좀 연결되는 노인이 많은 곳이면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또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활, 자립, 재활 등 근로 연계 프로그램이면 더 좋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걸로 통해서 자립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소득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아니면 소득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상태가 좋아지고 나아져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더 좋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역 사회의 PR과 민간 재원의 개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러이런 생산물이 많다. 혹은 우리 지역 사회가 이러이런 문화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뭔가 구성원들, 사람들 혹은 뭐 자원이든 뭐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각 지역마다 왜 특징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주도 같은 곳은 뭐 해녀가 많다던가 섬 지역은 해산물이 많다던가 그러면 그 해산물을 통해서 뭘 홍보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혹은 제주도에는 이제 해녀가 많기 때문에 해녀를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을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지역사회의 홍보와 그 지역사회 민간 재원을 개발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향상입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고 이제 어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잘 됐는지 그 평가에 대한 혹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을 열심히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부모님이 학원 끊으라 그러죠. 보내나 안 보내나 똑같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돈을 지원받아 갔는데 이 프로그램이 별로 효과도 미미하고 생각했던 기대 효과가 없다. 그러면 후원이 끊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스태프들의 소집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입니다. 네, 이 사회복지 쪽의 일은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계로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그냥 열심히 만들면 돼요. 기술만 있으면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근데 사회복지는 상담도 해야 되고요.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요. 특히 치매라던가 이런 걸로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 노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 못 하거든요.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고 명확하게 표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들의 비언어적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또한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그냥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욕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지역 특성별로 여러 가지 정말 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욕을 먹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사실 안 좋거든요. 이렇게 어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우리가 노동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처우, 급여를 받고 낮은 사회적 대우를 받지만 보람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소진으로 이루어지고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해주고 어떤 소진에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수 프로그램의 요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수 프로그램 요건은 우리가 프로포저를 쓰는데 이 프로포저를 봤을 때에 어머 정말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여기에 투자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말 결과가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금주, 돈을 후원해주는 그게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금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적합한 인력 배치와 안정적 재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함께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우수 프로그램이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사회복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저도 현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노인을 케어하는데 누가 이 노인을 케어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노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기저귀 케어를 하더라도 정말 기저귀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어르신 되게 변을 시원하게 보셨네요. 시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은 말없이 그냥 기저귀만 케어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두 분 다 기저귀를 케어하시지만 그분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 또는 비전문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전문성,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노인 관련 프로그램인데 노인 관련 쪽에 경험이 전혀 없다던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과거에 어떤 성 문제로 범죄의 전력이 있다던가 전과가 있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프로포즈를 냈을 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탈락될 수 있다고.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지? 전에 있던 기관에서 문제 일으켰잖아. 횡령을 했다거나 성추행이 있었거나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가 인력 배치예요. 두 번째는 안정적 재원입니다. 뭐니 해도 이런 프로그램은 인력을 통해서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맥시멈 잡아서 퍽퍽 쓰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 아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입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잡는다던가 혹은 너무 많이 잡으면 탈락될까 봐 너무 적게 잡는다던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맞게. 만약에 이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진료를 가도 한 번, 두 번 그냥 가고 많은 가고 안 가도 되는 증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을 계속 가야 되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뭐 준비물, 재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수 프로그램의 요건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고유의 정체성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목적, 대상, 개입 방법 등에서 유사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요소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요.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이 인정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즉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가 어떤 조화로운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것들이 많죠. 또 사회복지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기결정권,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에 위배가 된다거나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던가 네, 이러면 인정되지 않겠죠. 또 그 프로그램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과 차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다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 프로그램만의 특별한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뭐 여러 시군구에 퍼질 수 있겠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그 파장 효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겠죠. 우수 프로그램의 요건 세 번째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개입입니다.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기대 효과 이런 거를 쓰는데 이론적 근거를 대거든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거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유명한 누군가가 미리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대라고 검증이 됐다면 되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죠? 아니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회 문제를 야기한 조건,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고통,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미 연구했던 그 이론을 들이밀면서 이러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이런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되고자 하는 과학적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도 안 해봐서 혹은 그냥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증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이 검증된 실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는 노력이 특별히 강조되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결과에 대한 측정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거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자의 우울증 개선 혹은 뭐 자기 몰입 증가,
자기 몰입에 대한 부분들,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미 척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거, 결과를 내세울 수 있는 거.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면 현재는 뭐 하루에 100개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 2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개라는 문제, 뭐 200개까지는 안 돼도 100개 만들었는데 150개가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 생산률이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딱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결과,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검증된 실천 방법과 그 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겠다. 관계가 좋아진 것을 뭘로 알겠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관계가 좋아진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을 보니까 관계가 좋아진 가족은 외식을 자주 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이론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이후에 외식의 횟수 변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대화하는 시간을 측정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명확하게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의 요건 네 번째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뭐 돈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뒤따릅니다. 여러분들도 환하게 공부하시면 성적이라는 걸로 평가를 받잖아요. 바로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론의 현실 적용 여부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따져보는 작업인데요.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제 해결, 삶의 조건 향상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으로 본다는 거.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 다녔던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부모님은 모르세요. 뭘로 아시죠? 그렇죠. 시험 성적으로 아시는 거죠. 학원을 보냈더니 시험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이 녀석이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학원을 보내는데 오히려 시험 점수는 예전보다 더 떨어지고 안 좋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 녀석이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뭐 운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 안 하는구나. 네,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정말 이게 꼭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였는데 근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같이 어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결과가 어땠는지 효과성과 효율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좋고 나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이란 몇몇 행동 대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치 선호의 적용, 통찰력, 체계적 사고, 조사 등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통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적인 시도다. 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시된 미래의 행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미래에 일어날 사태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시도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 보면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학과 보건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노인이 많아지겠구나. 그런데 출산율은 점점 줄고 있네요. 노인은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겠구나.
우린 이건 누구라도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인복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가정 내에서 케어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지겠구나. 또한 노인들이 오래 사시면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 노인성 질환에 고통을 받는 노인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가정 내에서 케어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시설이라던가 뭐 병원에 모시는 노인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생긴 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거를 이제 미래에 생길 것 같은 일들을 어떤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시도 혹은 준비 과정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다고요. 준비를 했다고요. 프로그램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죠. 의식적인 거다. 일부러 했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획을 하면 되느냐? 우리 교재에 보면 헤이즈와 아이케는 평가, 착수, 실행, 관례화, 패티는 설계, 실행, 안정화, 랩과 포트너는 사회문제 분석, 수혜자 결정, 사회복지 개입 이론의 결정, 서비스 절차의 구체화, 또 프로그램에 투입될 주요 인력 설정, 원조 환경의 구체화, 실제적인 원조 활동 기술, 정서적 반응의 인식, 또 그 이외에 뭐 프리맨이라는 학자도 문제의 정의, 목표 설정, 표적 집단 설정, 접근 과정 제시, 목표 설정, 프로그램 가설, 서비스 계획, 평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대충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뭔가를 계획하고 구성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이거를 좀 쪼개서 체계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을 배치하고 돈을, 예산을 배치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꾸몄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몇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했느냐, 그 과정을 뭐라고 불렀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이제는 설계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산출물로서의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문서인데요. 예산이라던가 프로그램 기획서 이런 서류 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관에 가면은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왜 할 것인지, 누가 진행할 것인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제를 맡아요. 또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나서는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또 하거든요.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몇 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이 모였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어땠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전부 다 문서화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바로 이게 산출물로서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기 위한 것. 두 번째는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법으로서는 진행상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기준과 같은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회복지사를 선발해야 되죠. 또 누가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너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는 조직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영 전략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설계로 효과의 개선과 효율성의 증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프로그램의 설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 여러분, 적은 돈으로 많은 것 사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잘 살 수도 없고 혹은 질이 안 좋은 값싼 물건을 사게 되죠. 여러분들 쇼핑하러 한번 가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싼 거 위주로 쓰게 되잖아요. 우리 이럴 때 엄카 찬스가 있죠. 보통 이제 어머니가 카드를 주시죠.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적은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은 잘못된 설계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산을 할 때 말씀드렸죠.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이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또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뭔지 또 기대 효과가 뭔지를 이 진행자 혹은 스태프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프로그램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아요. 와,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우리 기관에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야. 혹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런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또 이걸로 결과를 되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노인이 다 그냥 행복하고 굶주린 노인이 없게. 불가능하죠. 비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또 이득을 추구한다던가. 뭐 이것을 좀 멀리 바라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혹은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면 설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겠죠. 프로그램 가설을 설정할 때는 첫 번째 인과관계를 도출하고요. 두 번째로는 접근 가능한 요인을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뭐뭐 해서 뭐뭐뭐 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가설의 예가 제가 우리 교재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어요. 만일 노숙인의 심리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다.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으로 설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만일 노숙인이 사회 적응을 한다면 재사회화에 성공할 것이다. 재사회화도 역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도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만일 노숙인이 적절한 직업 기술을 습득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에 대한 거, 취업률을 보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거는 노숙인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재사회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거예요. 또 접근 가능한 요인이 무엇이냐? 심리 상태 회복과 사회 적응과 적절한 직업 기술의 습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일단 노숙인이 심리 상태가 손상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또 노숙인이 지금 사회 적응을 한다면 그 얘기는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노숙인 그러면 이제 길에서 주무시고 뭐 술 드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사회 적응을 했다면 길에서 술을 드실 일도 없고 길에서 주무실 일도 없겠죠.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적응이 지금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노숙인이 적절한 직업 기술을 습득한다면 그 얘기는 적절한 직업 기술을 습득하지 지금 못했다. 그리고 취업도 못했다. 그래서 빈곤하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개입을 하려면 심리 상태가 지금 이미 손상됐어요. 그러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자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고 사회 적응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시키려고 한다면 재사회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직업 기술이 없어서 네, 취업도 못했어요. 그러면 직업 상담, 직업 프로그램 혹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바로 이게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가치입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무심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노숙인이든 병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는 그러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사회 문제의 분석에서 시작을 합니다. 노숙인들이 왜 노숙인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게을러서?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과거에 뭐 농사 지었던 분이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로 바뀌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프로그램 설계 시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전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때는 사회적인 인식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슈화가 됐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단계별로 명확한 개입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의 개입이 필요하죠. 우리 사례 관리를 할 때도 과거에 먹지 못하고 뭐 이럴 때는 먹을 것을 주면 그냥 사회복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또 사회적인 욕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상담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상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상담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잘해보려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의 욕구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례 관리도 다양하게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욕구와 또 그 다양한 욕구를 실행하다 보면은 복잡성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 주려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본다던가 혹은 이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개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 환경 속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늦잠을 자는 이유도 있지만 그 학생이 사는 지역,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동네다. 혹은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거기에 살고 있어서 일찍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교통비가 없어 학생이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뭐 걸어온다던가 이런 것들 생태학적 관점, 환경 속에서의 개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입할 때는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보호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노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노인들의 성 문제, 성 기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몸이 그전 같지 않아서 남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싶다. 뭐 비아그라니 뭐니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망측스럽게
안 되면 말지. 뭘 그 나이에 약까지 먹어가면서 성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인에게 있어서도 성욕은 존재하고 노인의 성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불결하거나 비도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노인이 되면 뭐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안 돼서 못하면 그냥 말지. 그걸 또 뭐 민망하게 병원에 가서 약 처방까지 받아갖고 하지? 이렇게 심판적이거나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장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강점, 관점 함께 공부하셨죠. 병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무엇인지 혹은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적인 요구가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재사회화가 되든 사회에 적응을 뭘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뭐 사회와 통합되는 방법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방법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또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러는 이유가 사회 통합과 클라이언트의 어떤 뭐 사회화 혹은 삶의 질 향상 이런 데 달려 있는 거거든요. 기관의 이익이라던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라던가 정치적인 싸움에 이권 개입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주차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제 제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고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속드린 대로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요 과제에 관한 점수는 전부 다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나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은 저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지만 제출하신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점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11주차에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포즈 작성 두 번째예요. 이제 지금 오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